국토기술연구원의 교통물류본부장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사실 그 고속철도도 개발하고 그리고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트램이라든지 경전철도 기술 개발을 해서 많이 실용화 시켰는데요. 저희 교통물류본부에서는 이런 그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말고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교통계획 분석 플랫폼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우리 교통물류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계획에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전문가 3분 정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도운영연구실의 김경태입니다. 저는 교통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우리 연구원에 온 지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최근에는 교통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도 모빌리티 정책연구실의 엄정입니다. 저도 교통공학을 전공했고요. 연구원에 와서 최근에 그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철도 교통계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 모빌리티 정책 연구실의 선임연구원 이성훈입니다. 저도 앞에 박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교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관련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사업 효과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철도연구원은 최근 2년 전에 합류를 해서 철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플랫폼들은 연구 개발한 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연구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엄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그 아주 작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교통 계획을 시행하는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카드 데이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신화 데이터도 나오고 데이터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일 처음 이제 시작이 우리 트릭스라고 장명했었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트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좋은 점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로 시작하는 각종 아이템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통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 분야가 정말 유명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전 세계 탑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간 한 1.4조 정도 적자가 들어가죠. 그만큼 승객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서울에 한 600회 정도의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회 정도가 1년에 매번 조정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노선이 600개 있고 그 중에 절반이 그러면 조정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조정 횟수가 300회니까요. 특정 하나의 노선이 여러 번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노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다고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서울시 권역이 넓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2시간 정도. 대중교통이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우리 교통 분야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셨겠지만 주로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우리가 재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통카드 데이터인데, 다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카드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하잖아요. 거의 100%가 다 이용을 할 텐데 그게 매번 태그를 할 때마다 그 기록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면 거의 100% 전수 데이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면 정말 과학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2010년부터 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 이 전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책적 지원을 내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 트립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이 데이터 자체가 워낙 수도권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4천만 건씩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보다 좀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기반 하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에 넘게 거쳐서 개발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은 총 93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생산되는 데마다 이게 품질이 다 다른데 그거를 품질을 좀 신뢰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그 현황 분석하는 부분, 노선을 개편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그게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저희가 10년 동안 이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청주, 세종,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가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서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루 4천만 건이라고 하신 거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데이터.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네. 그런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 연구원들에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제가 대도시권 과역교통위원회 후원으로 네.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회까지 개최를 했고 올해도 지금 3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위주로 해서 응모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승하면 상금도 줍니다. 네. 300만 원. 김 박사님 직접. 아, 제가 그걸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국가 지원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모전 같은 것들이 수시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뭐 영화 제목 같은데요. 이게 뭐 처음에 명명할 때 말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아바타라고 논의되고 있는 그 장명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재밌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바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사실 그 뭐 영문명이 액티비티 베이스드 뭐 통행자 분석 시스템 이래서 이제 아바타로 졌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 아바타가 워낙 이제 그 히트를 치니까 쉽게 이제 이해하도록 그렇게 명명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제 교통 계획을 전반적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 수용차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 철도도 있고, 뭐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냐 이렇게 보니까 설문조사 해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게 5년 단위로 좀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시대의 트렌드에 좀 떨어지고 너무 그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가 항상 이제 뭐 생성되고 최근에 그런 이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를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아바타라는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통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할지 이런 스케줄을 하루 중에 다 정의를 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활동을 위해서 여기 촬영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시에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몇 시까지 오고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어디로 다음 스케줄을 또 이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업무, 여가, 쇼핑, 다양한 학생들의 학원, 학교 활동도 있고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스케줄을 개인 단위로 다 이렇게 찾아내고 거기에 통신량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공간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다던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코비드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스케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럼 교통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께 지자체, 공무원 이런 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뜻 듣기로 아까 트립스는 대중교통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 같고요. 노선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 공기가 안 좋았을 때 하는 이부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행 효과나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차 출근제나 그 다음에 부세 운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개인의 그 스케줄이 시차 출근제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출근하던 행태가 10시로 이제 시프트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그런 스케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통량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단도 바뀌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저녁 야간 시간에 그 여가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여가로 쓰는 대신 다른 활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육 경기장이라든지 콘서트장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이 집중되는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지자체가 축제 홍수잖아요. 축제를 굉장히 많이 벌린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영시 축제 해가지고 교통이 되게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컨설팅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바타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 단위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넣습니다. 그럼 야간에 심야 시간에 가정 활동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가 활동으로 입력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면 그 주변의 교통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철도기술연구원에 부탁을 하시면 각 지자체 축제 관계자들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이 축제에 대한 교통에 대한 고민은 한 번에 해결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사실 이 플랫폼을 안 쓰셨던 거고요. 일일이 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하시지 말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의뢰해주시면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랫폼은 지금 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뭘 일으키나 봐요. 뭘 일으킵니까? 철도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예. 사실 이 플랫폼 자체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를 좀 구체화돼서 최근에 시작했지만 사실 이전에는 이제 피마라고 해서 철도 사업의 임팩트를 좀 추정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의 후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철도를 건설할 때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가지고 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다들 마트 가시면은 돈 10만 원 가지고 가도 몇 개 물건 못 사, 뭐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서 물건도 많이 못 사갖고 오시잖아요. 철도 건설할 때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철도 건설 비용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데 세금으로 이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이 철도라는 특성상 요금 인상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철도 같은 돈을 가지고 또 옛날에 비해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양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새로운 철도 사업을 위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는 이 랜드밸류 캡처라고 해서 이제 철도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분을 가지고 철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철도가 건설되면 주변에 이렇게 지가들도 상승하고 그리고 상권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는데 결국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승분을 가지고 이제 철도 사업으로의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랜드밸류 캡처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대중교통 요금은 이용자가 냈다면은 이제 랜드밸류 캡처는 이 철도 역사 주변에 지주들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철도 재원을 분담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밸류 캡처 방식은 뭐 과세 체계나 특별 부담금이나 개발권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드밸류 캡처를 통해서 철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우선은 이 진짜로 철도 역사 개통이 역세권 개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정량화된 예측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간적 범위에 이 철도 역사 개통이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화된 예측과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 레일웨이 임팩트 시뮬레이션 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레이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도 사업에 특화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철도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높은 활용성과 확장성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오픈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오픈은 안 했는데 이제 레이즈나 시티 도시 개발하고 도시의 번영을 위한 목적이란 이름으로 지금 레이즈 시티라는 지금 도메인도 현재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 기반으로 특정 지점을 찍어서 지가 변화라든지 상권 매출 변화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향후에 이제 다 개발이 끝나면은 특정 지점의 역사를 한번 개통시켜보고 이 역사 개통에 따라서 이 인근 지역의 지가가 얼마나 변하고 그리고 상권 매출도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뭐 저 포함해서 이런 유튜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까 봤던 두 개의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개인 유저도 관심을 갖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기존의 부동산 프로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주변의 어떤 지가 정보라든지 뭐 주택 정보, 주택에 대한 뭐 집값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이런 개발 정보를 반영해서 예측을 하는 기능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실
앞으로 이 개발이 되면은 많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이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 사업을 하는데 좀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상업적인 목적을 띠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프로그램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해도 철도가 뭐 어떤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가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보면 주변 지역의 공간 구조를 바꾸고 또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만 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상권 매출액, 그리고 여러 가지 집값에도 변화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거를 표출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준 예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오픈돼서 데이터화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그 논쟁의 거리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정밀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는 해봤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서 이제 조금 그 사례를 간단히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트립스의 경우에 지난 14, 15년간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효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트립스가 이제 93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시켰을 때 과연 그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이크로한 분석까지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교통카드 데이터가 아까 워낙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노선 개편 사례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노선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생깁니다. 민원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변 그 택지나 이런 것들의 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다든지 상업시설이 생긴다든지 하면 일부 조금씩 노선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노선이 변경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고서 그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효과를 이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전 광역시의 사례인데요. 대전에 이제 102번 버스 노선을 저렇게 한번 꺾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변경 전에는 저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를 변경 후에는 저 위쪽을 조금 월드컵 경장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노선을 한번 그려본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102번 노선의 내부 통행량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어떤 한 노선을 바꾸게 되면은 그 노선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영향을 받는 노선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경된 노선들은 어떻게 또 그 이용 패턴이 바뀌었는지 그걸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간별로는 도로상에서 지도하고 매칭을 통해 가지고 증가된 통행량 또는 감소된 통행량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버스 노선 변경에 따라 가지고 철도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변경 전과 변경 후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 개편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희 기능 중에 동영상인데 실행 한번 좀 시켜봐 주시면요. 이게 교통카드 데이터가 모든 통행의 서비스를 다 자료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대전의 어떤 특정 일에 대해 가지고 하루 중에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와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하나의 화면에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특정 시간대에 찾아가서 볼 수도 있고 특정 공간을 찾아가서 볼 수도 있고, 이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복잡한
진한 것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차량과 혼잡한 경우고, 뭐 녹색인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특정 차량을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류장에 대기 인원이 얼마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혼잡한 구간이 현 시점에 저 시간 시점에 어떤 건지 그런 탑10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이 시뮬레이션은 저는 일종의 이제 딜레이드 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차는 어느 정도 가지는 거는 있겠지만 특정 시점에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제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노선 개편이나 이런 방향성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지자체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 버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나요? 대중교통 노선 최적, 물론 노선 최적화라는 게 그 지자체의 여러 그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준공영제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매력적인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적화 기능도 있나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냐면 전체 시스템에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뭐 비용을 최소화할 건지 사람들의 뭐 편의성을 최대로 할 건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분석가의 몫일 것 같은데 다만 저희 프로그램은 각종 그 보조 지표들을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해차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 모든 운행에 대해 가지고 그런 관련된 지표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실제 분석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다. 그걸 과학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써보셨던 지자체 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면 좀 제가 말씀드리긴 네. 그렇지만 저희 제가 프로그램이 네. 꽤 비싼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서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해외 생각합니다. 협력도 지금 준비하는 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이겠죠. 네, 국내에서 맞습니다. 성과를 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하고 호주 쪽에서 저희 이 국제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잘 된다면 아마 내년쯤에 시범 사업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갑자기 버스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철도, 우리 지하철도 포함이 되어 우리 있습니다. 연구원이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술 선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바타도 꽤 연구 개발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소개 성과 같은 걸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바타도 그 지자체 몇 군데 그 솔루션을 좀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한 두 가지인데 세종시 5-1블록 스마트시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지금 도시계획과 교통이 어떻게 잘 서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좋은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 5-1블록은 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있어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거의 100여 차례 가까이 그 토지 이용을 계속 변경하면서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활동을 어디 가서 하는지 공간적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한 100여 차례 도시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공간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여기는 업무용도, 학교용도, 쇼핑용도, 연구시설 이런 것들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플랫폼에서 결과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특정 시간대에 각 공간별로 어떠한 인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시간대별로 그 사람들이 그 스케줄이 바뀌면서 공간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통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통행의 전반적인 그 스마트시티 내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단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시간대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역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표출이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트립 체인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 아까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왼쪽 하변은 이제 비포 앤 애프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스테디움이 여기 정도 위치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비포하고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통행량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병목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투입하고 이런 정책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 자체가 그거는 약간 집단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감으로만 볼 수 있는 거를 이거는 되게 세분화된 뭐 연령대별이라든지 뭐 목적별 이렇게 높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상황을 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분석한 것들은 지자체의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자 증가 이런 영향 때문에 지자체가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 구성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면서 1인 가구 증가하고요, 젊은 인구들은 수도권에 유입이 되고 지자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이분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가 교통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시를 인구 구성에 따라서 그분들의 다른 스케줄을 반영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 반영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원 박사님, 이 아바타는 트립스처럼 비싸진 않죠? 트립스는 비싸다고 했는데. 트립스는 네. 제가 알기로 그 스탠드 언론 가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는 데이터가 너무 좀 크게 빅데이터 통신량 데이터도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탠드 언론이 아니라 웹 베이스드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의 바람이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이 유튜브가 기획처럼 계속 상세하게 좀 후속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보시고 여기저기서 좀 연락이 많이 와서 좀 많이 상용화될 수 있게끔 하고, 상용화되면서 또 저희 플랫폼도 좀 더 진화할 수 있게,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가를 굉장히 싸다는 걸 강조하셔야 돼서 제가 슬쩍 말씀드린 거. 웹베이스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앞에 박사님들처럼 실제 이제 적용까지는 아직 단계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역사 개통 후에 얼마나 변하는지, 상권 매출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좀 사례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대구 1호선 근처에 안심역하고 최근에 개통한 하양역이 있는데, 안심역 근처에 좀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상가의 공시지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안심역 개통 전에는 거의 그 안심역과 하양역의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안심역이 이제 98년에 개통하고 나서 한 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했고, 이게 한참 유지되다가 하양역이 이제 계획된
될 당시까지 한 3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양역 계획 이후에 거의 또 다시 비슷하게 유지돼서 이런 공시지가가 이 도시철도 개통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례를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단순히 한 사례가 아니라 지금 이 한 필지 기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수십만, 수백만 필지에 대한 이런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변화를 한번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부가 꽤 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철도가 아까 저도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람을 빨리 수송시켜주는 그러한 수단으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집가를 끌어올리는 부가가치 상품처럼 이렇게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뭐 동탄역도 그렇죠. 있고 네. 너무나 많은 사례라서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좀 더 그리고 더 많은 케이스를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전국 베이스로 이런 데이터들을 증거 기반으로 다 모아놔야 된다는 게 네. 우리 같은 철도 관련 전문가들의 약간의 어떤 롤, 그러니까 미션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예, 또 뭐 얘기해 그리고 주시겠어요? 상권 매출도 저희 이렇게 간단히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상공역이 2011년 5월에 7호선 연장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때 그 상공역 인근에 좀 이제 상권의 이제 매출 변화율을 한번 보니까 상권역 200m 정도까지 한 매출이 41%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먼 거리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 매출이 역사 개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 좀 데이터를 보니까 4% 정도는 또 20% 중에 한 4% 정도는 지하철 이용을 통해서 이 지역에 방문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좀 종합적이고 좀 일반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레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간 우리가 철도 하던 사람들의 그 약간 로망 같은 그런 것들을 실현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그 요즘 뭐 용인경전철 사건도 있고 그래서 철도 사업의 수요만을 가지고 철도 사업의 어떤 효과를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논의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논의할 때는 고속철도역도 그렇고 도시철도역도 그렇고 역이 생기면 분명히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효과를 이게 전국 단위로 전체를 다 표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특정 사이트 중심으로 예, 저희는 네. 우선은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효과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국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모든 지자체 총 8개 도시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 그 펀드레이징을 할 때 이런 지역 개발 효과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사실 부동산 개발하고 연계한 PPP 사업으로 PPP라고 하는 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3P라고 하는데요. 재원 조달 방식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좀 하죠.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교통분류본부에서 진행하는 3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고 적용 사례 정도를 얘기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겉에서 볼 때는 교통계획의 툴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통합의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작용하게끔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약간 독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활용 그 대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더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각 그 플랫폼별 세부적 특징은 아직 얘기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튜브 촬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끼리도 한번 서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이걸 그 철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연구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모델링을 통해서 모형을 가지고 예측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아까도 뭐 수도권에만 하루에 4천만 건의 교통카드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잘 쌓아서 분석하고 이걸 정책에 활용하고 다시 피드백해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통물류본부가 좀 해가야 될, 그리고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이 해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짧게 클로징 멘트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김경태 박사님부터.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서비스는 전 세계 탑 수준에 있고 K 대중교통이라고 불릴만 하죠. 각종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소재로 해서 뭐 영상도 많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좋은 교통카드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런 트립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적용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데이터가 올라온다면 그렇다면 그쪽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박사님. 트립스가 좀 부럽네요. 저희 이제 교통계획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과거에 1950년대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쓰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철도의 투자 타당성 평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선도하는 국내에서 선도하는 지금 아바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어떤 교통 정책을 펼쳤을 때 단기간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게 공간이 넓든지 좁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국내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타당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자체는 일반적으로 좀 결국에 이 철도나 교통사업이 시행되는 것 따라 이제 사회 시민이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GTX라든지 철도 지하라든지 이런 거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사업에 대한 사회적 효과,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교통 사업이 가지는 약간 사회적 의미를 좀 더 정량화되고 좀 이제 기존의 통행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적 효과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마무리 말씀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그 내용을 유익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연구하는 플랫폼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상세하게 어떻게 더 진행되어 가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